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닷새 만에 재시도해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았다며 울먹였고 국민의힘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수수 사건의 공모자로 규정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른바 대장동 팀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는데 정 실장은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상선인 무호포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 우리 군 함정과 40분간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물러난 북한은 오히려 남측 호위함이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고 주장하며 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쐈습니다. 173명이 탄 대한항공 여객기가 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현지로 인력을 급파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설악산 고지대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강원 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는데 10월에 대설특보가 발령된 건 200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지난주 1차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불발된 지 닷새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5시간의 대치 끝에 시작된 압수수색은 2시간 만에 종료가 됐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사 앞에 모여서 정치검찰은 해체를 하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소식 김태림 기자입니다. 회색 승합차에서 검사들이 내리고 민주당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검찰이 닷새 만에 다시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 변호인이 도착한 오후 2시쯤 협의를 마친 뒤에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인 김 부원장이 사용한 컴퓨터 등은 따로 압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식상 6개의 문서 파일을 가져갔는데 3개는 동일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문서 파일은 4개를 가져갔습니다. 이 4개의 문서 파일은 이 범죄 혐의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확보한 명단은 상설특별위원회 부원장 추천 명단으로 이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내내 현장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려와 정치검찰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아침 의원총회를 열고 시정연설 수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 같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당사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 중앙당사의 침탈 현장을 지켜보겠다면서 발언 도중 잠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진실을 원하는 국민을 막지 말라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오늘 하루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긴급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사를 찾았습니다.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발언 도중 울먹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았다며 이제 지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냐며 더는 진실을 원하는 국민을 막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명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정당한 법 절차입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은 더 이상 막아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살리기 국감쇼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침탈당한 게 아니라 민생과 법치가 침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왼팔이라고 불리는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이번 뇌물수수 사건의 공모자로 규정을 하고 정 실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면서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윤기랑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 두산건설 대표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5억 원 규모로 후원금을 전달했고 성남시가 그 대가로 정자동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내용입니다.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자라고 적시됐습니다. 두산 외에도 네이버와 농협은행 등 성남FC에 거액을 후원한 기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정진상 실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후원금을 준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실상 성남FC의 구단주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정 실장 등 의혹의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정 실장이 이른바 대장동 팀에서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이 대장동 재판에서 작심한 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간 재판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건데요. 언론의 폭탄 발언을 예고한 유 전 본부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은채 기자입니다. 첫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취재진에게 추가 폭로를 예고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딴 폭탄 발언에 대장동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대선 자금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으셨던 건가요? 유 전 본부장 측은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며 그간 재판과는 다르게 작심한 듯 방향을 틀어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화 회계사에게 공모 작용 요건을 금융사로 한정하기로 한 결정이 성남시장 지시가 아니냐며 몰아붙였고 정 회계사도 위에서의 지침이었던 걸로 파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자택 앞에서 취재진에게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를 겨냥해 호주에서 셋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탔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사탕 발언에 대해 초밥이 10원을 넘을 것이라고 얘기하며 내가 검찰에서 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체포 당시 김용 부원장이 이번 지시를 했고 당시 중앙지검장이 연루돼 있었다고 재차 밝히면서 발언의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구속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틀째 불러서 받은 돈 8억 여원에 대한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데요. 당시 대장동 팀이 김용 그리고 정진상 이 두 사람에게서 술집에서 접대를 한 내용 등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우종환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오늘 검찰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취재진에게 얘기를 몇 마디 했었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닫고 있었던 자신의 입을 열게 된 계기가 배신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밝힐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 기자, 구속 상태인 김용 부원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검찰에 소환이 됐죠. 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연이틀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김 부원장을 구속할 수 있는 1차 기한이 오는 29일 오전 0시, 즉 닷새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조사 속도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흘러갔다는 8억여 원의 전달 과정과 사용처죠. 특히 검찰은 대장동 팀과 김 부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다른 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관 접대 관계 물증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남 변호사가 자주 다니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복구한 건데요. 지난 2013년 유흥주점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술 접대를 하고 이 비용을 남 변호사가 사후 계산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사건 공소장에도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남 변호사가 여종업원들과 편히 술을 마시면 술값은 제가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오 기자, 김 부원장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었는데 오늘도 입장 변화는 없겠죠? 네, 김 부원장은 여전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오늘 민주당을 통해 이번 사건이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있다.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 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으며 8억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의 진술 외에 어떤 증거도 없다. 남 변호사 부하 직원 메모도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간 과정만을 증명할 뿐 김 부원장에게 흘러간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과정이 현금으로 전달된 걸로 나타난 만큼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처 확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닷새 만에 다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정치권과 그리고 법조계 모두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 그리고 사회부 오재 기자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 정치권부터 짚어볼까요? 네. 닷새 만에 검찰이 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닷새 전에는 저항이 심해서 검찰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때만큼의 저항은 없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검찰이 오늘 민주당사를 찾은 건 아침 8시 45분쯤이었습니다. 앞서 비공개 회의 중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아마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검찰이 직원을 가장해서 당사에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후 당 차원에서 검찰이 출근 시간에 신분도 밝히지 않고 출근자들에 섞여 당사에 진입했다며 군사작전과 같다, 당사 침탈이다 이런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 발언 당시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었고 한 당직자가 출입 카드를 찍었을 때 같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무단 침입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 주장에 동의를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무단 침입했다라는 주장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검찰은 건물 1층에서 관리 직원한테 영장을 제시했고 영장 집행 사실을 고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거군요. 예,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김 부원장이 쓰던 컴퓨터 등에 한해서만 현장에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수색을 벌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CCTV까지 공개하고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영장 집행이 아닌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장 집행의 위법성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 수사 상황도 짚어보죠. 오 기자. 네. 수사에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속도가 붙은 계기는 결정적인 거는 우리 출연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유 전 본부장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법정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재판 뒤에 저희가 육성 단독으로 이렇게 인터뷰 내용 전해드린 게 있었는데요. 그 발언 수위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정치 싸움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은 속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봤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디로 튈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과거에 유 전 본부장이 했다는 말,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렸던 건데 술자리에서 동업자의 뺨을 때렸다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유 전 본부장의 이런 평소의 캐릭터, 성격을 봤을 때 앞으로 더욱더 거침없는 발언들, 더 추가적인 폭로들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발언에서도 이미 느끼셨을 텐데 유 전 본부장 굉장히 화끈하고 불같은 성격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 재판이 끝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보신 것처럼 감정을 숨기지 않았죠. 뭐 1년을 참아왔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내가 삼국지의 장비처럼 의리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구나. 이런 소회를 드러냈는데요. 예. 이 최근의 변심, 폭로의 배경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변호인이 이제 오늘부터 좀 이 발언의 수위를 조절해야겠다 생각을 한 네네. 것 같은데요. 재판과 수사가 아무래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어디로 튈지 모르니 좀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예,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키맨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도 계속 따라가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 기자, 정치권 분위기 이어가보죠. 네. 지금 이렇게 수사의 속도가 붙으면 민주당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저항하는 거, 장외투쟁도 불사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대통령실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를 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오늘 국정감사가 예정됐던 시간에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향해서 국감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네. 당사 침탈과 국감 방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검찰 수사의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두지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오로지 낮은 지지율 만회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대통령 반성하십시오. 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의 이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 입장을 쭉 먼저 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국민의힘은 법원이 영장까지 발부한 만큼 정당한 법 집행 그리고 또 검찰 조사에 응해라 이런 예.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고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을 막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당 당사에 대한 과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정당 당사라고 해서 정당한 법 집행의 치외법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국정감사가 한때 파행을 겪은 것을 두고 민주당이 민생을 걷어찼다거나 이재명 살리기 국감쇼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자, 앞으로 수사 전망을 좀 이어가 보죠. 네. 오 기자, 핵심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유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건넸다고 하는 그 돈,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 지금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 물증 검찰이 확보했습니까? 네, 확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돈 받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니 당연히 뒷받침할 물증 있어야 할 텐데요. 일단 계좌이체나 수표로 돈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유 전 본부장의 진술과 남욱 변호사가 당시 남긴 메모를 바탕으로 그 자금이 오간 모처에서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장소에 핸드폰 기지국 추적을 해서 GPS가 한 군데 모인 적이 있는지 주차장 출입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조회를 해요. 그리고 그 차량의 CCTV도 확인. 예, 지금 이런 것들 받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만 네. 민주당 주장대로 무리한 수사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알아봤는데 일단 법조계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현금화된 액수가 클 뿐 아니라 이 돈의 흐름이 상당 부분 확인돼서 김 부원장이 결국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는데 일일이 소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검찰 역시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뒷받침할 관련자 진술 보강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용 부원장 수사에 대한 걸 좀 짚어봤고 또 다른 갈래의 수사가 있습니다. 이제 왼팔이라고 불리는 정진상
지금 정무실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 실장이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고 또 다른 결의 수사들도 있는데 네. 이 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어요. 언제든지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거는 본인의 방어 논리 아주 확실하게 갖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 실장 소환도 임박했다 이렇게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중앙지검이냐 성남지청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으로선 성남지청에서 먼저 부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이 정 실장에 대해 오늘 출국 금지를 내렸는데요. 이건 본격 조사하겠다 이런 뜻으로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진행하는 수사 절차입니다. 다만 정 실장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그 문자 메시지 물증 등이 확보된 만큼 정 실장에게 일단 뇌물죄를 적용한 뒤에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검찰 수사 진행 상황 다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지금 민주당 내부 갈등 조짐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 출연 때도 이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와 다른 기류들도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수사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정치적 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로 민주당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 대표 수술을 둘러싸고 당 내부에서 잡음이 나오면 그만큼 실망한 지지자들이 나올 거고 또 그게 여당 지지로 돌아서지 않겠냐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내부 총질 말자, 단일 대우를 유지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했던 김혜영 전 의원이 또다시 당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소수이긴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목소리는 계속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지의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없이는 내일 있을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건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피켓 시위 등 구체적인 보이콧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시정연설 보이콧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회 발언권을 갖고 있고 국회법에서도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만큼 추가 조건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시정연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책무라고 재차 강조하고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시정연설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헌정사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XX라 부르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런 야당 탄압을 일삼으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들어와 박수라도 치라는 말입니까? 다만 구체적인 보이콧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시정연설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임하기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이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에 나서며 약 40분간 긴박한 대치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또 우리 탓을 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방사포까지 쐈습니다. 보도에 신동규 기자입니다. 북한의 5,000톤급 상선 무포호가 북방 한계선 NLL을 넘은 건 오늘 새벽 3시 42분쯤입니다. 백령도 서북쪽 약 27km 지점에서 NLL 침범이 이루어지자 우리 군은 즉각 경고통신에 나섰습니다. 경고통신을 무시하고 무포호가 NLL 남쪽 3.3km 지점까지 내려오자 군은 M60 기관총을 10발씩 2차례 모두 20발 경고 사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향을 돌린 무포호는 새벽 4시 20분쯤 NLL 북쪽으로 넘어가 중국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 우리군 함정과 북측 선박 간의 긴박한 대치는 40분간 계속됐습니다.
북한군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상선이 새벽에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새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적반하장 논리를 폈습니다. 자신들이 NLL 남쪽 수킬로미터 지점에 임의로 설정한 경비 개선을 우리 해군 호위함이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벽 5시 15분쯤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선 사격을 포함한 무력 행위가 금지된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안쪽으로 방사포 10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다. 7차 핵실험 등 강도 높은 도발에 명분을 쌓으려는 북한의 행태에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173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오늘 새벽 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악천후 속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면서 동체 일부가 크게 부서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여객기가 풀바디에 멈춰서 있고 조종석 아래 동체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0시 7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에 기상 악화로 비정상 착륙했습니다. 세 차례 착륙 시도 끝에 활주로 끝에서 250m가량 벗어난 수풀에 멈춰섰는데 당시 공항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좀 침수도 되고 비가 진짜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밤에 계속 열대성 호우가 내려가지고. 사고 당시 여객기는 굉음을 내며 땅에 강하게 부딪혔고 내부는 정전된 뒤 매캐한 연기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승객들은 슬라이드를 통해 비상 탈출했습니다.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탑승 중이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 등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각각 호텔로 저희가 분산해서 호텔 제공해 드렸고요. 숙박이란 이런 휴게 부분은 다 저희가 마련은 해드렸습니다. 현지에선 두 차례 착륙 시도 후 재이륙하는 과정에서 바퀴에 충격이 가해지며 브레이크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세부공항 활주로가 폐쇄돼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등 공항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대생이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교차로입니다.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멈추고 한쪽에서는 전동 카트를 탄 여성이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이후 레미콘 차량은 다시 출발하는데 그 사이 20대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레미콘 차량이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덮칩니다. 깜짝 놀란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뭐가 빵 소리 나더니 마냥 그 차가 오는 거에 그렇게 탔나 봐. 저기 가서 있더라고. 사고 당시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공영 자전거를 빌려 타고 수업을 들으러 대학교로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불이었습니다. 사고가 높기 때문에 이제 오른편에 이제 잘 안 보이거든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진술을 하시. 지난 7월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약 2년간 7천억 원 넘게 사용된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 전이 새 업체 선정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올해로 종료돼 새 업체를 선정했는데 입찰에 탈락한 기존 업체가 담합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주 지역화폐 사업 운영자 선정 평가서입니다. 심사위원 9명 가운데 8명의 총점이 같습니다. 특이한 건 세부 항목조차 점수가 모두 같다는 겁니다. 평가 사유도 전부 공란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 전 운영자 사업 선정에는 2곳이 신청했는데 특정 업체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탈락한 업체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미리 정해놓고 입찰은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지역화폐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 상품권 사업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 평가위원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토목이나 전기나 어떤 건설 쪽의 용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을 말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가 조달청에 입찰 과정을 맡기면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오히려 평가의 공정성 때문에 조달청에 맡겼다는 입장이고 조달청은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 문제 전혀 없었고요. 심사위원도 풀로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의혹을 제기한 탈락업체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채점 결과가 편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보험 상품 중엔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 특약으로 진단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어도 애매모호한 약관 탓에 확진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전남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에 확진된 50대 여성. 전염병에 걸렸을 때 보장받는 특약을 가입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진단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약관을 봤을 때 상기 질병 외에 추가로 추가되는 질병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해석했을 때 이거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 2월 코로나에 확진된 40대 여성은 보험사로부터 30만 원의 진단금을 받았지만 지인들은 같은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도 돈을 못 받았습니다. 같은 보험을 들었어요. 아들과 딸 거를. 제가 그 지인한테 나 이 보험으로 나 교육 청구 받았어. 너도 해.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진단비를 지급하는 질병과 관련해 약관상에는 표준질병 사인 분류상 전염병이 추가될 경우 이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고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에도 코로나19가 질병 분류 코드로 등록돼 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지난 1987년 한 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병 신고가 없는 디프테리아. 2년 전 전국에서 단 2명만 걸린 풍진 등 사람이 잘 걸리지 않는 전염병은 넣고 메르스나 사스 같은 전염병은 쏙 빼놨습니다. 지난 2020년 16건이었던 코로나19 특정 전염병 위로금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금융감독원은 약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분쟁 소지가 있는 약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1급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안전한 대피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바로 방화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화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측정해보니 규정보다 더 열기 어렵고 또 무거운 방화문이 수두룩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포커스M 민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빌딩의 계단실로 연결되는 방화문입니다. 방화문엔 자동 폐쇄 장치가 달려 있어 늘 문이 닫혀 있고 대피를 하려면 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손쉽게 문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방화문을 열 때 필요한 힘은 60뉴턴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떨지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지금 약 112뉴턴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는데요. 기준치인 60뉴턴을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서울 시내 다른 신축 빌딩들의 방화문도 60뉴턴을 넘기는 것은 마찬가지. 한 곳에서는 기준치 2.3배에 달하는 137뉴턴도 나왔습니다. 137뉴턴이면 14kg짜리 물건을 들어올릴 때 느껴지는 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사용하는 묵직한 아령 무게 정도인데 실제 상황에서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 시에요. 계단실로 피난해야 되는데 그 문이 폐쇄력이 너무 강해갖고 그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문을 열기가 힘들죠. 그런데 방화문을 일부러 열기 어렵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화문 안쪽 공간에 설치하는 급기 댐퍼 때문입니다. 급기 댐퍼는 화재 상황에서 바람을 불어넣어 연기가 퍼지는 걸 막는 장치인데 급기 댐퍼의 바람 세기가 최대치에 가깝게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 났을 때 급기 댐퍼에서 아주 센 바람이 나와 방화문이 잘 닫히지 않을 수도 있어 아예 방화문을 묵직하게 만든 겁니다. 바람 세기를 낮추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대부분 급기 댐퍼가 잘 작동하지 않을까 봐 최대치로 설정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많잖아요. 수도 많고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풍량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 거의 최대치로 설계를 해요. 있는 최대치로요. 소방당국이 실제 상황에서 급기 댐퍼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방화문 역시 이에 맞춰 설계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다음은 국회 소식입니다. 국회에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유일하게 한 목소리를 낸 곳이 바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박성하 SKCNC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와 함께 피해자 보상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용자가 겪었던 불편에 대한 보상, 그냥 불편에 대한 보상도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라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그 규모나 어떤 형태의 보상인지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재와 전원 공급 차단 사실을 제때 알렸는지를 두고는 증인들 간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네이버한테는 전화로 통보해 줬나요? 예, 그 전화로 통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던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전 고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업무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한번 국회에 출석할 것을 다시 요청하고 특히 과방위가 고발과 동행명령 검토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SK 측은 최 회장이 국감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최근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있었던 SPC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감에 참석한 회사 대표는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 책임 소재와 관련한 질의엔 답변을 피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조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 사고와 관련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안전관리 부실과 2인 1조 매뉴얼 미준수를 지적했습니다. 청년 여성이 지금 미처 펴보지도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싸늘한 죽음이 돼서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2인 1조 작업했다면 거꾸로 빠져서 숨 못 쉬고 있을 때 옆에 있었던 동료가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야는 또 사고 다음 날에도 현장 바로 옆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이어간 점을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동석 SPL 대표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공장 라인을 누가 재가동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작업 지시를 누가 내렸냐는 겁니다.
그거 수사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누가 지시하셨어요? SPC 그룹 회장과 계열사 대표가 연일 고개를 숙인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합동 감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이어서 다시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빼도 좋으니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자고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 대표와는 달리 김건희 특검 도입의 공세를 펼치면서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한 번 대장동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당초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김만배 씨 누나의 윤 대통령 부친 자택 구매 의혹까지 특검에 포함하자던 이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은 빼도 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 말씀드리고, 당론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대장동 특검과 연관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계속해서 공세를 높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장동 의혹의 당사자인 이 대표는 조건 없는 특검을, 원내 지도부는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내세우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됐든 특검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물타기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특검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이번 주 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대치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일침을 날렸습니다. 파행 끝에 열린 법사위 국감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놓고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적법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사가 밀고 들어오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라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물 1층이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영장 집행 사실을 고지했다.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도 알렸다. 통상적인 적법 절차를 지켰네요.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의 적절성도 따져 물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거나 이런 권한은 감사원장에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감사권은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인 감사원 자체에 유보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권에 대한 감사 개시, 착수, 실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사무처에서 하는 역할이다. 파행 뒤 열린 법사위 국감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이슈로 도배된 공방이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거부에도 재차 대장동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뭔지 국회팀 김순철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대장동 특검 연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대표가 특검이 적폐 세력의 수법이다 라면서 지금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관련 발언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의혹이 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수용하라고 좀 강하게 압박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이 대표는 특검은 적폐 세력의 시간 끌기라며 단칼에 거절했는데 우선 이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수사를 다 중단하고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고요. 역시 많이 해봤던 적폐 세력들의 수법입니다. 시간 끌기 특검 안 됩니다. 자, 지금 시간 끌기 특검 안 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장과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입장과 저때 당시의 입장, 정반대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정치권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가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이재명 대선 캠프로 갔고 이 대표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었는데요. 향후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주당도 상당히 긴장한 모양새입니다. 예, 대통령실 로고 얘기도 해보죠. 이게 새로 공개가 됐어요. 지금 네. 이제 화면에 보일 텐데 이걸 두고 검찰 마크가 연상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건 네. 왜 그렇습니까? 네, 우선 준비된 화면으로 그 변경된 대통령실 로고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청사 건물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를 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 로고를 품은 형국이라며 검찰 사랑도 이 정도면 병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1억 원을 들여서 만든 로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아깝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대통령실 새로운 로고는 공교롭게 검찰 로고를 품고 있는 형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떠한 논리나 근거도 없다, 밑도 끝도 없는 트집 잡기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새로운 용상 시대의 개막을 폄훼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것 때문에 충돌이 생겼나요? 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 등과 예. 술자리를 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예.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김현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있지 않았어요. 사람의 발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한 장관은 모욕적이다, 자괴감이 든다며 억울하다는 듯 국감장에서 자신이 술을 하지 못한다는 점까지 밝혔는데 김 의원은 물어볼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예, 한 장관이 상당히 흥분하고 격앙된 모습을 방금 화면에 보셨는데 네네. 국감 관련해서 하나 더 듣죠. 워낙 뜨거운 지금 이 법사위 말고 마지막 날인데 국감 마지막 날인데 또 다른 상임위에서의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전 파행 끝에 오후에 여야 의원들이 모였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픽해서 올려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삼으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가 보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탄압을 하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국정감사장이 정치투쟁장입니까? 뭐라 그랬냐고? 좀 그만 좀 해요. 왜 반말하세요? 왜 반말하세요? 내가 언제 반말을 해요? 나갑시다 이거. 아니 이거 이래놓고 어떻게 국정감사를 해? 위원장님 나갑시다. 아니 이거는 내가 붙이는데 뭐가 문제야? 국정감사 방해, 국정감사 방해. 예? 국정감사 방해. 어디 뉴스도 안 봐요? 좀 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껴. 시작하시죠. 네, 결국 이번 국감도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 취임 44일 만에 사임 의사를 밝힌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후임으로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인도계 영국인으로 올해 42살인 수넥 전 장관이 총리에 오를 경우엔 영국 역사상 첫 유색인 총리이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유력한 차기 영국 총리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리시 스넥이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은 집권당 대표가 자동으로 총리를 맡는데 현재까지 스넥 전 재무장관이 유일하게 100명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인도계 이민 3세로 올해 42세인 스넥 전 장관은 1조 원대 자산가이자 영국 옥스퍼드와 미국 스탠퍼드를 거친 금융인 출신 엘리트 정치인입니다. 2015년 35세 나이로 하원 의원에 당선된 후 승승장구한 수넥은 재무장관 재직 당시 적극적인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고 2020년 가장 섹시한 영국 정치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금융 분야 배경과 재무장관 시절의 성과로 최근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으로 촉발된 영국 경제 위기를 수습할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What we need is stability, we need professionalism, we need to move this country forward from a position of great difficulty, and Rishi's the right guy to do it. 수넥 전 장관이 예상대로 총리에 오르면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비백인이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만 파티게이트로 존슨 전 총리가 궁지에 몰리기 시작할 당시 가장 먼저 사퇴한 장관으로 생긴 배신자 이미지와 가족 세금 문제가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마치 겨울이라도 온 듯 눈이 펑펑 내리고 있죠. 바로 오늘 오전 강원도 설악산의 중청 대피소 모습입니다. 오늘 강원 북부 산지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10월에 이렇게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17년 만입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흐린 하늘에 하얀 눈이 쉴 새 없이 내립니다. 가을이 찾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설악산 정상은 어느새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눈은 16cm 정도 쌓였습니다. 해발고도 826m, 미시령 정상에도 제법 많은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적설량은 2cm가량이지만 기온이 뚝 떨어진 탓에 눈사람을 만들어도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단풍과 눈이 어우러진 설악산은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단풍 보러 왔는데 설경이 눈도 오고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상청은 오늘 아침 8시 10분을 기해 강원 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단풍이 한창인 10월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강원 지역 높은 산지에 눈이 더 오고 기온도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5일과 26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5도 이하의 낮은 기온을 보이며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여는 곳이 있겠으니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나면서 강원도 산간은 겨울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의원연맹 간사장이 MBN과 동아시아 연구원이 주최한 외교전략 심포지엄에서 맞수 토론을 벌였습니다. 갈등이 없는 모습이 익숙치 않을 만큼 한국과 일본은 역사상 최악의 냉각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은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개 토론으로 마주 앉은 한일 양국 간사장은 한일 최대 연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ニューヨークの国連総会において日韓首脳間の懇談でも外相レベルを含め現在行われている外交当局間の協議を加速化 한국의 피해자와 또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일본 정부의 이 확고한 이 역사 인식이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북한 도발이 잇따르면서 한일 간 소통의 물꼬는 더 커졌습니다. 윤호중 간사장은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고 타케다 간사장은 자국은 자국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일본 정부 방위력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日本政府において韓国側の輸出管理の状況などを総合的に評価しながら
その実効性を見極めながら運用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불필요하게 한일 양국이 경제력을 소모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모레 일본 도쿄에서는 한미일 3국 외교 차관이 모여 북핵 문제를 논의합니다.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악의 냉각기를 거쳐 공조와 협력의 문턱에선 한일 신시대를 향해 이목이 쏠리는 시점입니다. 외교전략 심포지엄에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울산 현대의 감격스러운 우승을 안긴 홍명보 감독이 처음으로 감독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주장 이청용 선수도 MVP를 받는 등 시상식은 울산 천하였습니다. 구경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992년 신인 최초 MVP 수상과 10년 뒤인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다시 10년 뒤인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쾌거, 또다시 10년 뒤인 올해에는 K리그 우승. 10년 주기 대운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들어맞은 울산 현대의 홍명보 감독은 시상식에서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준우승만 10번 했던 울산에 17년 만에 값진 우승을 안긴 홍 감독은 2005년 지도자를 시작한 이후 처음 우승컵에 이어 감독상까지 받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울산에 17년 걸렸습니다. 우승컵이 오기까지. 빠르게 다른 팀으로 가지 않게 내년에도 잘 할 수 있도록. 우승 확정 이후 2002년을 떠올리듯 활짝 웃은 홍 감독이 행가래를 받는 장면은 올해의 사진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어제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하는 등 울산 주장을 맡아 우승 한풀이에 성공한 이청용은 올해 최고의 별 MVP를 수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실패를 경험으로 계속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울산 현대처럼요. 시상식과 함께 8개월간 정규 시즌 대장정을 마친 K리그는 이번 주 승강 플레이오프 2경기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오는 일요일에 개막하는 WKBL을 앞두고 6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이 미디어 데이를 가졌습니다. 본 경기 앞서서 먼저 입담으로 기선제압을 하려는 듯 불꽃 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출사표 오늘의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오늘 아침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10월 달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만인데요. 앞으로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많게는 3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동해안에 따라서는 최고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이나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로 오늘과 비교해 3도가량 낮겠고요. 전북 장수는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으로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요. 전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울이 아침에 5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대체로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는 낮겠고 낮 기온은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